한마디로 말하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위헌 정당 요건에 해당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수를 위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수호를 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평민당 문제가 등장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 세력을 진보 세력 또는 민주 세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통진당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이 노선은 북한하고 용어만, 구호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구성체계가 일치한다 하면서 제가 DNA가 일치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제가 자신있게 말한 내용입니다. 25년 동안 이분할 연구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한 내용이고 저는 지금도 그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확신을 갖고 있죠. 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식 주체사회를 지향하는 과도단계의 변혁 기념이고 그 이론적인 체계나 배경이나 구성체계가 북한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야말로 이제 좋은 용어를 골라서 대한민국 법치를 흔드는 용어 혼란 전소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 비정상의 비정상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고 대한민국에서 인민민주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여운형이라든가 말이죠. 또 박헌영의 첫째 부인 주세죽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건국 훈장을 줬어요. 그럼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태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노력한 사람에게 건국 훈장을 줬는데 이거를 바로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이것도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뭐 친일파와 세웠다는 거고 대한민국 건국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서울을 박탈을 하고 있어요. 서울을 박탈을 하고. 지금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전혀 뭐 사회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비정상이다 이거죠.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민주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사회 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인가 보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이 지지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회주의 혁명 세력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인데 그들을 갖다가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이라 해가지고 또 민주화 세력이라 해가지고 돈까지 보상해줘 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 수고했수다. 그러면서 돈까지 지급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3차례 제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참가해서 1시간 10분 동안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또 그 통진당 측 변호인한테 질문했는데 이 관련 영상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제3차 변론 제가 직접 진술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전문가로서 통합진보당의 노선이 북한하고 어떻게 일치하는지 하는 문제를 제가 이제 주로 개진했는데 저는 그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또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소위 자유민주적 기본수에 위배된다라는 이제 논지를 펼쳤습니다. 논지를 펼쳤는데 그날 이제 그 헌법재판소 진술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그날 그 방청석에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 씨와 국회의원 3명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김재현, 김미, 노무현 국회의원 한 3명하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진술을 한 그거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뒤늦게 알고 저도 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자, 그렇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제 말한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무조건 말이지 비난하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다. 따라서 진지하게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나와서 얘기하자 라고 제가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위원 정당 요건에 해당되는 자유민주 기본수를 위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 한 5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통진당의 지향 목표가 뭐냐? 여기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요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행하는 과도단계의 그 체제 이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통합진보당의 당면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입니다. 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과도단계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용공조건입니다. 이게 이민조건이죠. 세 번째는 민중주권입니다. 민중주권. 민중주권 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통합진보당의 그 통일 강령, 연방제 통일 강령이 4가지인데 먼저 이 민중주권에 대해서 자꾸 그 변호인 측에서 민중주권이 그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자꾸 그 변론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민중주권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딱 나와있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주권주의예요. 그럼 민중주권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중이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중주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헌법이 위반되느냐? 통합진보당 스스로가 강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중이라 하면서 민중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특권들을 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 영세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통진당은 국민이 아닌 특정 계급인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이게 바로 국민주권주의 위배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게 민중주권입니다. 바로 이 민중주권을 실현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통진당의 당면 목표에 대해서는 자주적 민주주의 수립인데 지금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왜 문제냐 하냐면 제가 이정희 대표가 첫날 통합진보당 해산 식판 첫날 대표 변론을 하면서 이 통진당을 위원정당으로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고 민주주의에 대한 말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무려 민주주의라는 말을 12차례 언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에도 제 멘트가 나왔지만은 제가 바로 얘기했죠. 맞다. 이정희 대표가 말한 민주주의 위기도 맞고 민주주의 말살도 같아. 깜짝 놀라요, 기자가. 왜요? 바로 이정희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의 위기고 인민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고 인민민주주의 후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희 대표가 말이 맞는데 앞에다가 인민이란 말, 민주주의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민주주의 하고 있다. 제가 통합진보당 강령 귀학 당헌을 갖다가 A4 용지로 말이죠. 사과박스로 한 박스를 다 읽어봤는데 통합진보당 모든 본에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안 나와요. 다 민주주의예요. 아니면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그 민중주체의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모든 문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안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면 걔들이 강령에다 선언했어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뭐냐?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다. 이 민중주체의 민주주의가 바로 민중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렇게 단언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왜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를 지향하느냐? 간단합니다. 1945년 김일성에 연설했어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때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입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공권체제에 반대하는 민주라고 딱 부르는 거예요. 이 반대 반복 민족명을 이겼고 1990년에 김정일이가 연설을 통해서 1945년 김일성 수석님이 말씀하신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반대 반복은 민족명 이걸 갖다가 오늘날 주체 사회주의로 발전시켰다라고 다시 1990년에 김정일이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대 반복권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지향하는 과도당의 혁명이라는 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문헌에. 자,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계속 이런 말이 저한테도 질문하던데 그날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하고 요거만 같지 북한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반박하는 근거를 세 개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번에 그 아로 사건, 아로 이석기 대란후 사건에서 1심 때 유죄를 받았는데 이전탕에 나왔는데 그때 그 유죄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데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순석이한테 통합진보당 수원시당 위원장을 역임했던 홍동문이가 질문합니다. 뒤늦게 질문한 것을 녹취를 했어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홍순석이가 우리 당의 진보적 민주는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진보적 민주다 라고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돼서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용어만 같을 뿐 북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지만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우리 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수석님이 말씀하신 진보적 민주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두 번째 증거는 또 뭐냐면 아로 사건 때 이석기 집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디지털 증거를 많이 확보했는데 그걸 풀었어요. 암호를 노는 걸 풀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문건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풀었는데 그 파일의 내용이 바로 뭐냐 이게 북한식 주체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1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적 표현물로.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통합진보당의 핵심 그 주도세력인 이석기가 소장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그 파일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북한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게. 그다음 세 번째 또 증거를 들다 하면은 그 통합진보당 강령하고 강령 그 해설 자료집을 작성한 근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까 그 양동환 교수님께서 말했지만 박경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경수는 반국가 이적단체인 그 영남위원회의 총책으로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민노당 시절도 활동을 하는데 민노당 그 집권전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세미나 때 한국사회 변현도의 과제와 6.1 통일시대 과제라는 게 나와요.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뭐냐 이게 북한의 대남혁명도서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도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고도 근거가 많지만은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지향하고 있는 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 헌법재판이 묻길래 제가 추가로 답변했죠. 통합진보당의 이 노선은 북한하고 용어만 구호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구성체계가 일치한다 하면서 제가 DNA가 일치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언론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이동열이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은 북한하고 DNA가 일치한다. 그리고 제가 자신있게 말한 내용입니다. 25년 동안 이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한 내용이고 저는 지금도 그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이번에 해체해야 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주의 체제의 발전에 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위원장당으로 좀 청구가 되어 있고 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진보당과 같이 오리발만 내밀고 더럽게 당당하게 지들의 노선을 외쳐야지 나와가지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사실도 거듭 부정하고 민중주권이 국민주권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민중이
주인이 민중이라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민중주권에서는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비춰볼 때 제가 지난번 발표한 논문도 있지만은 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식 주체 사회를 지향하는 과도 단계의 변혁 이념이고 그 이론적인 체계나 배경이나 구성 체계가 북한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아까 양동환 교수님도 결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발전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큰 장애의 의미고 이를 극복 못하면 비정당의 상황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며 이제 제2, 제3의 통일당 같은 정당이 나와도 이러한 정당을 갖다가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형성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야말로 이제 좋은 용어를 골라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용어 혼란 전소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건 좋은 말이죠. 민주주의도 좋은 말이고. 그런데 이 말은 우리 발표자도 얘기하고 우리 유동열 박사도 얘기했는데 1945년에 그 김일성이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를 하죠. 거기에서 이미 나오는 용어다. 저는 그 당시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명에 이미 나타나 있다. 조선식 민주주의, 또 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 그때는 사회주의라는 말이 헌법에 안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식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게 진보적 민주주의고, 나중에 와서 말이 바뀌어서 이제 민중민주주의, 피플스 디모크라시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거 사회주의 지향하는 거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인 여력의 김일성 외에도 박헌영, 여운형이가 얘기했고, 아까 우리 얘기됐죠. 1990년 김정일 저작집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그걸 계승을 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경위를 보면은, 17대 대선 공약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2007년경이죠. 2007년. 근데 이제 이미 2005년 12월에 북한이 1심의 간첩단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으로 경기동부연합 이용대를 당선시키려고 지정을 하고, 이용대가 이 지정에 따라서 2006년 2월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이 대선 공약을 마련하게 되고, 민노당에도 또 들어가서 좀 주택 활동을 하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그 왕재산 간첩단 이제 또에 대해서 북한이 진보정당을 통합할 때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도록 지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11년 6월에 민노당이 강령을 개정했는데 그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노당 강령에 반영이 되고 이게 이제 통진당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진당의 강령의 위헌성에 대해서 조금 근데 통진당 강령에 보면 제 뒤에 보록으로 이 40페이지에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민주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수 특권 세력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특권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사회다. 이거는 분명 거꾸로 된 사회다. 뒤집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혁명, 혹은 뭐 계급혁명, 혹은 변혁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또 국민주권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하고, 민중주권론, 혹은 노동자주권론. 일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독일어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노동자주권, 혹은 민중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또 국민주권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설서에도, 자기들이 하는 해설서에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특권 세력은 진보당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과 차별하고 이 사람들은 배제하는 가운데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열어나가는 것이 우리 정당의 과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분열을 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념을 보면, 진보적 민주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은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 실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그 강령에 나온 얘기 보면은 이게 좀 마일드하게 돼 있어요. 원래 민노당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가기관 산업이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경 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단의 수요 구조를 다운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그런데 이 통일당 강령의 해설 자료집을 보면은 여기 이제 조금 세게 나오고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정당들은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특권 개입의 힘과 영향을 가해서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나 통진당은 다른 정당들과 달리 소수 특권 계급의 정치 경제적 특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이 경제적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무슨 재벌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결국 사유재산 거라든가 재벌. 이정희 대표가 재작년 대선에 12월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30대 재벌을 해체해서 3,000개의 중소기업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거는 TV에서 박근혜 후보하고 얘기할 때 아예 공식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얘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경제적 특권이에요. 이걸 해체하고 허용하지 않는 비타협적으로 싸워. 이 투쟁의 개념이 들어가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수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중 중심의 자립경제 추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민중 주권을 수입하면서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하에 근본적 개혁을 통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겠다. 시장경제 질서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대한민국의 경제체제, 자본주의를 근간하는 경제체제 질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반미자주와 반파슈 민주화, 보안법 철폐, 민중민주를 통해서 연방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통일 노선을 수용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적극 영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식의 그 주장을 해왔냐 보면은 이제 진보주의 통진당의 출신의 의원이나 또는 어떤 식의 얘기냐 7가지 문제점이 있다. 국가 간 통일관을 보면 이석기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한 애국가를 부정을 했고, 이정희는 6.25 전쟁, 남친 전쟁이 아니냐, 6.25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거부를 했어요. 김승교는 연방제 통일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건데, 이정희는 남쪽 쪽, 북쪽에서 남과 북을 대등한 입장에 섰고, 에서 얘기를 했고, 김재현은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앞으로도 견지해야 한다. 근데 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거는 남북이 상호 체제 인정한다 그래서 그 기본합의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를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비판하거나 사회주의 배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북한은. 세 번째는 뭐냐? 3대 세습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비판하지 않는다. 이정희는 뭐야?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고 비판하지 않는다. 김선동이 뭐야? 3대 세습 의견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적 활동을 옹호한 거, 뭐건 수없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종북주의의 노선을,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고, 또 북한의 문제에 옹호를 했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력도, 천문화 면평도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에 침묵을 하고. 이런 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결국은 반헌법적, 반국가적.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MD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는 친절하게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고 어쩌고 하면서 북한의 정부에 대해서는, 당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침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고 대한민국에서 인민민주주의를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여운형이라든가 말이죠. 또 박헌영의 첫째 부인 주세주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건국 훈장을 줬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노력한 사람에게 건국 훈장을 줬는데 이걸 바로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 이것도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뭐 친일파가 세웠다는 거고 대한민국 건국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서울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을 박탈하려고. 지금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전혀 뭐 사회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비정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통진당 뭐 해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고
그래서 왜 자유민 프리덤 is not free 얘기를 얘기해요. 제가 국회의원에서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오거를 지난달 이번 달 초에 보냈는데 뭐 이렇게 개헌론 얘기가 나와서 개헌을 만약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저희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80주년 보면은 이 평화적 통일만 강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선설돼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 평화적 통일 얘기했는데 이 평화적 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교류협력하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가 평화 통일로 강조.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는 거에서 북한의 체제도 인정해서 사회주의를 인정해서 우선 뭐 연방주의 통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일국 양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 중대만 가네. 근데 일국 양제든 연방주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을 배치는 사회주의를 용인하고 사회주의와의 공존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일국 양제도 마찬가지고 연방주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평화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그것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그 통일에 있어서는 방점이 헌법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가까운 평화적 통일로 되어 있는데 평화 통일이나 자유민주 통일로 방점을 옮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다할 헌법적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평화 통일만 얘기하다 말이에요. 평화 통일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예, 그게 지금 나는 우리 헌법의 좀 미비는 아닌데 헌법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잘하면은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조국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고 제가 이제 저기 유라이트 할 때 이렇게 좌우 이게 그 학자들 불러갖고 이렇게 토론을 끝이 않도록 비슷하게 몇 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좌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야? 국가 정체성의 재구성이 자기들의 과제예요. 국가적, 헌법적, 중대한 사회 현안 과제.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고 수호를 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평진당 문제가 등장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정상이 여러 분야에 많지만 정치 사상 분야에서 비정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또 그것도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회주의 혁명 세력을 진보 세력 또는 민주 세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민주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사회 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인가 보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이 지지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회주의 혁명 세력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인데 그들을 갖다가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이라 해가지고 또 민주화 세력이라 해가지고 돈까지 보상해줘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 수고했수다 그러면서 돈까지 지급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법집행 당국이 그 사람들을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관용적으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 세력 문제가 나올 때 제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통진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진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통진당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보고 또 통진당에 대해서 사회주의 혁명 세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제 발표 논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통진당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통진당이 이념이라고 표방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려면 먼저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한 경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당의 이념으로 먼저 채택한 것은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입니다. 민노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보다 용이 여기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막상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하는 통합진보당 창당될 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통진당은 2012년 5월에 이제 과도강령을 개정해서 정식강령으로 만들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 속에 다시 삽입하고 동시에 2013년 6월에 정책당 대회를 통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당의 이념과 지향으로 결상시켰습니다.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이념으로 채택한 경위 또는 통진당의 현 단통파가 통합 직전의 민노당 단통파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점으로 볼 때 통진당이 자기 당의 이념이라고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민주당이 강령에 포함시켰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노당 강령 속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2011년 6월 달에 민노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할 때 그 강령 채택에 앞장섰던 최기업이라고 하는 민노당의 일원가, 물론 통진당에서도 일원가입니다. 현재는 통진당 소속이 아닙니다만 그 최기업이라는 사람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들어갑니다. 최기업은 자기들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해방정부의 선배들, 김일성, 박헌영 등 공산주의자들과 코민테른의 구성원들, 즉 코민테른의 구성원들이라는 건 공산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만으로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한 통진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추정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해방정국의 공산주의자나 코민테른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건상 당장 사회주의 혁명을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서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혁명과 연결된 것이다.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통진당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판정하기 아닙니다. 보다 직접 사회주의 혁명과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통진당 당원들의 해설을 들어봐야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3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런 통진당 당원들의 직접적인 설명을 몇 가지 인용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단에 보면 거기서부터 다시 제 말하는 것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노당 부설 새세상 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고 통진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는 박경순이라는 사람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표현의 내용은 표현은 완곡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혁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서 읽겠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복원의 길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회발전 단계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길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있는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길이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철폐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 수립을 강력 목표로는 내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는 하지만 강력 목표로는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민중의 이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며 민중에 복무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은 이런 제도가 일시적 과도적으로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장기간 존재할 수 있는 존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들은 그 현지의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인민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 그 자신은 나에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것이고 또 사회주의 혁명과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이 박경순보다도 더 직설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와 관계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장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최기영이라고 하는 지금 통진당 아마 정책기획실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주노동당 시절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이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면한 진보적 민주주의 변혁 단계를 무시하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정치 노선을 바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좌편향이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통일전선적 대중적 성격을 상실하는 좁은 길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만의 계급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을 총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으로 변질되면 변혁적 집권을 바라볼 수 없으며 결국 왜소한 진보라는 이름을 단 군소정당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개혁은 자본주의를 정상 운영하지만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 자본 자체를 소멸시키는 부분적 개혁 과정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개정 과정은 자본의 소멸이 중심이 아니라 일반 민주주의 개혁의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산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변화를 요구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준비 정도가 높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준비 정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유보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과도적인 강령을 채택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계속 읽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역사적 수정주의로서 3인주의는 되게 크지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3인주의를 배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에서 제일로 온 거는 것이 3인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한다면서 3인주의를 배격한다. 곧 그 말은 사회주의 중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또는 우회주의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격하지만 복지국가 모델이 가진 일부 장점을 수용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념은 우리 사회의 변혁의 성격에 비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좌편향이다. 그뿐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론도 사회 연대 전략을 통해 대자본과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고 노동계급을 주체가 아닌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우편향이다. 민주적 사회주의까지 배격하는 노선입니다.
반면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성과 민중복지의 견지에서 사회의 전 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변혁적 진보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노당 미국 동부지역위원장을 역임했고 아마도 통진당의 해외 당원일 것으로 현재도 해외 당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국인 한호석의 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호석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회 변혁을 포기하고 개량에 안주하는 비변혁적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 사회변혁을 꿈꾸는 좌파적 사회주의도 아니고 오직 이 땅의 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 변혁사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정치 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우경적 정치 이념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실현해가는 긴 노정에서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를 규정한 정치 이념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행 단계의 민주주의다. 그게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 단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는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설계도가 있다. 진보정치 설계도가 그것이다. 통합진보당 창당 자체가 진보정치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진보정치 설계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보적 대등정당을 건설하여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자주적 진보정권을 세우는 집권 과정을 설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주적 진보정권이 세워진 이후 더 높은 단계의 사회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계한 설계도는 진보정치의 설계도보다 더 복잡해서 앞으로 별도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앞으로 다른 해야 할 바를 위한 예비적인 조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변혁과 경제체제의 변혁을 동반하는 두 단계 사회변혁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대국과 근로대중이 사회 역사 발전을 주체로서 일어서는 저 눈부시게 새롭고 멋진 세상에 당당히 내걸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 소개해드린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혁명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 단락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변혁과 경제체제의 변혁을 동반하는 두 단계의 사회변혁 과정의 제1단계 변혁 강령이며 그 1단계 변혁이 성공하면 더 높은 단계의 변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우경적 정치 이념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긴 노정에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규정하는 정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삼되 주 객관적 조건이 즉각적인 사회주의 실현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실현을 당면 목표로 삼지 않고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폐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넷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존재하는 것이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장기간 존속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체제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놔 가지고 사람들의 혼란을 초래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배경한다는 것입니다. 통진당이 이념으로 표방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같은 당원들의 해설들을 비추어 볼 때 통진당이 이론상으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설들이나 문서들이 당의 공식 문서나 당 대표와 같은 고위 당직자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해설들을 근거로 해서 통진당을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박은 통진당이 그러한 해설을 잘못된 해설이라고 천명한 바가 없고 그런 해설의 오류를 비판한 사실도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해설을 한 사람들이 그 당원이자 당원의 단순한 당원으로 그치지 않고 이론 정책 분야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런 반박은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앞서 말한 해설들이 통진당의 본심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통진당은 그런 잘못된 해설들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고 그러한 해설들을 한 사람들을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통진당은 그런 자기들이 주장할 때 잘못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해설들을 비판한 일도 없고 그런 해설들을 한 사람을 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 소개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통진당 당원들의 해설이 통진당의 본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설을 근거로 아니며 그런 해설을 근거로 통진당을 사회주의 혁명 추구자들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줍니다. 통진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정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통진당이 말하는 통진당의 이념 속에는 진보적이라는 말, 진보도 들어있고 민주주의도 들어있지만 통진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자체도 진보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는 그런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보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6개 뒤에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에 진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진당이 이념으로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혀 진보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점만 생각하면 통진당은 그저 비진보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정도로 규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진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보유, 북한 독재 통치권의 3대 세습,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등에 대해서 무비판 내지 부호적 입장을 취해온 점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동북 내란 예비 음모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가 통진당의 극히 영향력 있는 당원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통진당은 비진보와 비민주에 그치지 않고 반진보, 진보에 완전히 반대되는 또 반민주, 민주에 완전히 반대되는 반진보 반민주주의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통진당을 갖다가 진보 세력 혹은 민주 세력으로 인정하고 대우한다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진당을 진보 세력이고 민주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놈을 아파트에 경비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웃기는 비정상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정상을 어떻게 정당할 것인가? 통진당을 사회주의 혁명 추구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상하는 판결을 낸다면 그것은 통진당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인식과 대응을 바로잡는 것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회주의 혁명 세력을 사회주의 혁명 세력으로 올바로 인식 대응하는 큰 범위의 정상화에 중요한 부분이 성취된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정상적 상황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특히 현재 지금 그 통합진보당의 유연정당 심판이 이 시대에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자유민족 질서를 위하는 이 통합진보당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고 특히 남북 문제 정상에 대한 공론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아마 개최된 것 같습니다. I say I can't stop loving you. I made up my mind. It hurts me to live in memories of a long, old, lonesome time. Oh, I can't stop needing you. It's useless for me to say. 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식 주체사회를 지향하는 과다단계의 변혁 이념이고 그 이론적인 체계나 배경이나 구성체계가 북한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아까 양동환 교수님도 결론에서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발전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큰 장애의 의미고 이를 극복 못하면 비정당의 상황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며 이제 제2, 제3의 통일당 같은 정당이 나와도 이러한 정당을 갖다가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형성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야? 국가 정체성의 재구성이 자기들의 과제예요. 국가적, 헌법적, 뭐 어떠한 중대한 사회 현안만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고 수호를 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통진당 문제가 등장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통진당이 이념으로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혀 진보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점만 생각하면 통진당은 그저 비진보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정도로 규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진당이 북한을 핵무기 개발 보유, 북한 독재 통치권의 3대 세습,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등에 대해서 무비판 내지 도적 입장을 취해온 점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동북 내란 예비 음모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가 통진당의 극히 영향력 있는 당원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통진당은 비진보와 비민주에 그치지 않고 반진보, 진보에 완전히 반대되는 또 반민주, 민주에 완전히 반대되는 반진보 반민주주의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통진당을 갖다가 진보 세력 혹은 민주 세력으로 인정하고 대우한다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진당을 진보 세력이고 민주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놈을 아파트에 경비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웃기는 비정상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정상을 어떻게 정당할 것인가? 통진당을 사회주의 혁명 추구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상하는 판결을 낸다면 그것은 통진당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인식과 대응을 바로잡는 것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회주의 혁명 세력을 사회주의 혁명 세력으로 올바로 인식 대응하는 큰 범위의 정상화에 중요한 부분이 성취된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입니다.